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건 대입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것이 합격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3학년 학부형도 계시고 2학년 학부형도 계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3학년 학부형님이나 학생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들어보실래요? 3학년? 왜 3학년? 네. 2학년 계신가요? 2학년? 3학년이 많으시네요. 1학년 계세요? 1학년? 1학년도 있네요. 중학생 있나요? 중학생? 중학생 계시네요. 예. 초등학생 있나요, 그럼? 예. 설명회 가면 너 초등학교에서 오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빨리 입시를 또 알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연수여자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EBS에서 입시 컨설팅 솔루션이라는 프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BS를 통해서 입시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지금 이제 EBS I로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시면 거기에 입시 설명회, 온라인 입시 설명회 강좌가 있고요. 그 강좌를 통해서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그 내용은요, 대입의 기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기준으로 대입의 전형 일정이 올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또 유의사항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올해 입시가 작년과 달라진 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수능시험입니다. 수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면 이제 원서 접수까지 한 4개월 정도 남은 거죠. 9월 10일 정도 원서 접수하니까 요 남은 기간에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이런 부분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입의 기본 계획, 이 부분은 이제 고3 정도 되면 잘 알고 계시겠죠.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고3 학생이라면 나는 어느 전형으로 가야 되지라는 전형을 찾아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나는 수시 모집일까 정시 모집일까, 수시 모집에서는 어느 전형을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부형이라면, 2학년 학생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어느 전형에 맞는 것일까를 고민하셔야 되고, 전형을 정해서 남은 기간에 준비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수시 모집 그러면 대표적인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볼 수 있지요. 학생부 교과 전형, 이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 선발하는 전형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전형입니다. 근데 이 교과 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이 2022 그리고 내년 2023이 되면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늘어나는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 성적만 가지고 뽑는 건 아니죠. 내신 성적도 중요하죠. 그런데 지원하려는 모집 학과를 좀 정하고 관련되어 있는 학과에 대한 공부나 활동,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활동이겠죠.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 생활에 가장 충실한 학생을 뽑는다, 그런 전형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럼 학교 생활에 충실한지 충실하지 않는지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까요? 학교 생활 기록부를 갖고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생활 기록부에 있는 여러 가지 기록이나 내용이 중요할 텐데, 그러면 그 기록 중에서도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학생이 학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수업이죠. 그러니까 학교 수업에 대한 기록, 교과 세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하고 달라진 점은 일단 자기소개서에서 문항 3문항에서 2문항으로, 공통문항이 2문항으로, 그래서 문항이 하나 줄어드는 거죠. 그것이 좀 달라진 부분이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을 보면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올해 많이 줄었죠. 올해 한 6천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올해는 줄었고요. 내년에는 늘어납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내년에 오히려 늘어나고,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한 6천 명 정도가 줄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줄은 인원 중에 거의 한 4천 정도가 정시 모집으로 가 있는 거고, 한 1,000여 명 정도가 교과로 가 있는 그러한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논술 전형인데, 논술 전형은 논술이란 시험을 보는 전형이죠. 시험을 보는 전형이라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학생이 준비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기 실적 전형은 이제 예체능 쪽 아이들이 많이 있고, 일반 학생들에 대한 전형은 지금 거의 많이 줄어들어서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이 부분은 좀 많은 비율을 가지고 실기 전형이 현재 남아 있다,
라는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수시 모집이고요.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은 그냥 수능이죠. 수능 시험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수시냐 정시냐의 고민도 많이 합니다. 사실은 많이 하는데 학생들이 찾아와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내신 망했어요. 학생들 말로 하면 내신 폭망했어요. 그래요. 내신 폭망했어요. 그러니까 시험 봐가지고 이제 실패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시 갈래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내신 폭망했어요. 수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시 갈래요. 그럼 제가 대답을 합니다. 정시 모집이 내신 폭망한 아이를 뽑는 것이 아니란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을 폭망했다고 정시를 가는 것이 아니라 수능을 잘 나와야 정시를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신 성적으로보다는 수능이 잘 나온다면, 그럼 지금 입장에서는 모의수능이겠죠. 모의수능 점수가 잘 나온다면 정시를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내신이 망했으니까 정시 갈래요. 정시 모집이 내신 망한 애를 뽑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좀 비교해서 어느 부분이 유리할까, 이런 점에서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수시는 6번, 정시는 3번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는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수시 6개를 어떻게 지원 전략을 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근데 지금 딱 정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학생들이. 왜냐하면 3학년 1학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최선을 다해서 학교 활동이나 내신 성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또 모의고사 준비도 뭐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꾸준히 하셔야 되고, 그래서 6월 모의고사 성적과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좀 비교해서 본인이 어느 쪽으로 좀 더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올해 일정인데요. 올해 일정을 보면 9월 10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이 이제 13일이나 14일 마감을 하게 될 텐데요. 많은 대학이 14일 날 마감하는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6장의 원서를 9월 10일부터 14일 이 사이에 원서 접수를 이제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형 기간은 이제 시험을 보러 다니는 기간인데, 학생부 종합전형 같으면 뭐 면접을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고, 또 논술 전형 같으면 논술 시험을 보겠죠. 그런 기간을 전형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 올해는 11월 18일 날 수능 시험을 봅니다. 수능 시험은 매년 11월 세 번째 주 목요일 날 실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작년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연장을 했던 것이고, 올해는 다시 정상적으로 11월 18일 날 수능 시험을 봅니다. 수능 시험을 보고 수능 시험의 성적표는 12월 10일 날 성적표가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고, 수시 모집에 대한 합격자는 이제 대학이 12월 16일까지는 전부 발표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최초 합격자가 발표가 되는 거죠. 수시는 6장 원서를 쓰기 때문에 학생들은 복수 합격을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대학에 합격을 할 수 있지만, 등록은 한 군데만 해야 된다. 요 점만 알아두시면 되죠. 등록은 한 군데만 한다. 등록 기간 12월 17일부터 20일 요 사이에 이제 한 군데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시 합격자는 이때 이제 등록을 하면 되고요. 한 군데만 등록을 하다 보니 대학 입장에서 보면 합격자를 발표했는데 여러 개의 합격 하나가 한 군데만 등록을 하다 보니 자기 대학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나타나죠. 미등록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불합격자 중에서 합격을 시킵니다. 그것을 미등록 충원이라고 하죠. 미등록 충원 12월 27일 밤 9시 이 날짜를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수시에 원서를 쓴 학생들은 12월 27일 밤 9시까지는 아직 떨어진 게 아닙니다.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때 연락이 오면 그 학생은 합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월 27일 밤 9시를 기억하시면 되고, 이게 내년에는 6시로 시간이 바뀝니다. 지금 2학년 학생이나 학부형들은 올해까지는 이제 밤 9시가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내년에는 시간이 좀 당겨져서 18시, 6시에 마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합격을 하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그 학생은 정시 지원 자격이 제한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수시는 여기서 끝나는 거고요. 이제 수시에 원서를 쓰지 않았거나 이제 떨어진 학생들이 이제 정시로 가는 거죠. 정시 모집. 정시는 3장의 원서를 씁니다. 원서 접수는 12월 30일부터 1월 3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원서를 쓴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시에 이제 불합격한 학생이라면 정시, 연말 연시에 정시 모집 원서를 써야 됩니다. 가군, 나군, 다군이 있고요. 군별로 한 장의 원서를 쓰게 되는 거고요. 합격자 발표는 2월 8일이고 등록 기간은 2월 9일부터 2월 11일 이 사이에
등록을 하는 거죠. 역시 정시도 3장의 원서를 쓰기 때문에 3개 다 붙는 학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은 한 군데만 한다. 요 점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대학 입장에서 보면 또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미등록한 경우가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 떨어진 아이 중에 합격을 시킵니다. 미등록 충원 2월 20일 밤 9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월 20일 밤 9시까지 기다리셔야 되고요. 그때까지 합격이 되면 그 학생은 뭐 등록을 하시면 되고, 그때까지 연락이 없었다 그러면 떨어진 아이죠. 수시도 떨어지고 정시도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떨어졌으니까 뭐 죄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입시는 3번째가 있습니다.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는 거죠. 추가 모집 날짜를 기억해 주세요. 2월 22일입니다. 한국대학교협의회 홈페이지에 추가 모집이 뜹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사실 추가에 많은 인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2021,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의 급감이었죠. 학생 수가 수능 시험 보는 학생을 기준으로 하면 약 6만 명 정도가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마다 많은 인원에서 뽑지 못하는 인원이 발생이 됐던 거죠. 그래서 추가로 넘어갔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가로화는 보면 강원대 같은 경우에 춘천 캠퍼스가 48명이고 도계 캠퍼스가 101명, 그 가로로 되어 있고요. 인하대도 제가 찾아봤더니 지금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인하대는 특성화 고졸 제2자 전형에서 사실은 인원이 많이 미달이 됐고요. 일반 학생들은 뭐 20명 이내였습니다. 14명, 15명 그 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의 추가 모집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추가 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 합격자는 지원할 수 없고요. 정시 합격하고 등록한 학생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정시는 합격했지만 등록하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시는 6번, 정시는 3번의 원서를 쓰지만 추가 모집은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다. 그러면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저 162개 대학에 전부 다 쓸래요. 다 써도 됩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쓸 수는 있다. 하지만 뭐 162개의 원서를 쓰려면 돈이 꽤 들죠. 꽤 드니까 뭐 그렇게 쓸 건 아니고요. 그래서 3번의 기회가 있다는 것까지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크게 바뀐 게 수능시험이죠. 수능시험에서 수능시험의 변화 중에서 EBS 교재 연계가 50% 이제 이 부분인데요. 작년까지는 70%였는데 올해 50%로 달라졌다라는 거. 이 연계율이 뭘까요? EBS 교재에서 시험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냥 학부형님들은 좀 쉽게 이해를 하면 국어에서 지문이 10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5개 정도가 EBS 교재와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력이 빠를 것 같아요. 50%니까. 그런데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연계가 70%가 됐든 50%가 됐든 할 공부를 그냥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EBS 연계 교재는 2권입니다. 수능 완성과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책이죠. 근데 이 2권이 각 과목마다 걸려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적은 범위는 아닌 것 같고요. 또 수능 자체가 쉬운 수능을 뭐 견주한다라고 하더라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수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바뀐 수능 성적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사하고 영어하고 제외국어 한문은 등급만 나오죠. 이 부분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등급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에서는 이 등급이 중요한 거죠. 최저 학력 기준이 저희 등급으로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정시 모집은 등급으로 가는 게 아니라 표준 점수와 100분위 점수로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달라진 점을 보면 국어가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게 생긴 거죠. 작년까지는 똑같이 시험을 봤는데 올해는 화법과 작문, 언어 매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수학이 작년은 가형, 나형, 그래서 자연계는 가형, 인문계는 나형, 그리고 자연계는 자연계끼리, 인문계는 인문계끼리 서로 시험을 봤지만 올해는 인문자율 구분 없이 그냥 선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인문계 쪽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지금 선택을 할 것으로 봅니다. 좀 더 쉬우니까요. 자연계 학생들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이나 지방 거점 국립대학 무려 58개 대학이 자연계에 한해서는 확률과 통계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미적분과 기하 둘 중에 하나를 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들은 아마 확률과 통계를 보기에는 58개 대학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구조인 거고요. 탐구도 사회과학 구별 없이 아무거나 2개였는데
전국에 있는 62개 대학이 자연계 학생들은 과학을 봐야 된다라고 필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필지정 과목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부분도 잘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능에 달라진 점은 올해는 선택형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라졌고요. 그래서 국어도 보면 공통이 독서나 문학 쪽은 공통 과목이고 합법작품 언어 매체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인 거죠. 선택. 그럼 학생들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학교에서 배운 과목 중에서 자기가 잘하는 과목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자기가 잘하는 과목. 그러니까 평상시 모의고사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걸 잘하지? 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하는 걸 선택하는 게 맞다. 지금 모의고사를 2번 봤는데요. 선택한 과목을 보니까 합법과 작문의 선택 인원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언어 매체보다. 그런 상황이고요. 수학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올해 수학이. 왜 문제가 되냐면 문이과 구별 없이 수 1, 2를 공통 과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공통 과목. 자연계 학생하고 인문계 학생을 보면 대부분 인문계 학생들이 수학이 좀 약하고 자연계 학생들이 수학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수 관하로 서로 분리를 해서 왔는데 올해는 공통 과목 수 1, 2를 같이 본다는 거죠. 공통 과목의 배점이 지금 75%입니다. 100점 만점에 75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5점을 문이과가 같이 본다. 그럼 상대적으로 문과가 조금 불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과가 좀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수능이라는 제도가 생긴 이래로 지금 이과가 유리한 수능이 이게 뭐 처음이라고 합니다. 올해 내년 그렇게 갑니다, 지금. 왜냐하면 75%의 공통점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 기하 셋 중에 하나는 선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필지정한 대학들이 있는 거예요.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탐구도 마찬가지죠. 탐구도 문과 학생들은 사회 9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을 할 겁니다. 이과 학생들은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는데 62개 대학이 필지정을 해버린 거죠. 자, 어느 대학이 필지정했는지 잠시 뒤에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2외국어 한문은 올해는 절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처럼 아랍어를 찍어서 이익을 보는, 반사 이익을 보는 그런 경우는 올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의 선택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올해 수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에 56개 대학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이 다 있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인하대까지 여기 딱 있죠. 그렇죠? 56개 대학입니다. 인천대는 없더라고요. 인천대는 수학을 필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인하대를 비롯해서 또 지방에는 거점 국립대학들이 전부 다 자연계는 무조건 기하를 필선택으로 해놨다. 이게 56개 대학입니다. 내년에 보니까 58개 대학을 오히려 늘어나요.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은 미적 기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탐구죠. 탐구 자연계입니다. 인문계는 상관이 없어요. 자연계는 역시 과탐을 필지정한 대학이 전국에 62개 대학인 거죠. 그래서 여기도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인하대가 있고요. 인천대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의 인천대가 수학은 아닌데 이제 탐구만큼은 과탐을 필지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수능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능에서의 과목 선택은 내가 잘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점수의 방식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이제 올해 수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탐구 과목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탐구에서 어떤 학생이 사회문화를 봤는데 사회문화가 50점 만점입니다. 50점 만점에 45점을 받았어요. 어떤 학생이. 또 한 학생은 생활과 윤리를 봤는데 50점 만점에 30점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회문화 45점 받은 학생하고 생활과 윤리에 30점 받은 학생 누가 잘한 거죠? 원점수가 45점이고 30점이고 누가 잘한 거죠? 근데 이제 원점수만 갖고는 사실 누가 잘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수능 성적표는 원점수가 나가지 않습니다. 표준 점수가 나가는 거죠. 그러면 누가 잘했는지 알려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사회문화를 45점을 받았는데 평균이 45점이야. 생활과 윤리를 30점을 받았는데 평균이 10점이야. 그럼 우리가 딱 이해가 되죠. 누가 뭘 잘한 거죠? 30점 맞은 생활과 윤리가 잘한 거잖아요. 평균 대비해서죠. 그렇죠? 그래서 생활기록부에는 원점수가 나가는 게 아니라 표준 점수가 나가는데 표준 점수는 자기의 원점수에서 평균을 뺀 걸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예요. 이걸 Z점수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평균을 100에 맞추는 거죠. 100 플러스 20Z 뭐 이렇게 가고요. 탐구 과목은 평균을 50점에 맞춰서 50 플러스 10Z 이런 방식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Z점수라고 하는 걸 만들 때 내가 받은 점수에서 평균을 뺀 걸 편차로 나누는
이런 과정을 겪어서 점수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탐구 같은 경우에. 그런데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 75%는 공통이야. 똑같이 본 거예요, 지금. 근데 25%만 따로 본 거란 말이에요. 선택으로 봤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점수를 만들 거냐. 이런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75%는 똑같이 봤으니까 똑같은 점수 산출인데 25%에서 어떤 애는 확률과 통계를 봤고 어떤 아이는 미적분을 봤어요. 근데 확률과 통계보다 미적분이 조금 어려운 공부에 시간이 많이 가는 과목인데 두 가지 과목을 똑같이 그냥 점수 평가를 해버리면 미적 본애가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기 때문에 미적을 본 아이들의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한 아이들의 공통 과목 점수를 끌고 와서 집어주는 점수 산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 과목의 점수는 그냥 원점수를 사용하지 않고 조정 원점수라는 걸 사용합니다. 조정 원점수는 선택 과목에 내가 시험을 본 원점수에서 평균을 뺀 걸 편차로 나눈 다음에 그 선택 과목을 본 아이들의 공통 과목의 표준 편차를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본 아이들의 공통 과목 점수의 표준 편차를 곱해주고 평균을 더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원점수를 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75%의 공통 과목은 그냥 원점수를 표준화 시킬 때 원점수에서 평균을 뺀 걸 표준 편차로 나눠서 표준화를 시켜놓고 표준화를 시켰어요. 이렇게 시켜놓고 이 선택 과목은 조정을 시키는 거예요. 조정을 시킨 걸 가지고 다시 조정 점수에서 평균을 뺀 걸 표준 편차, 조정 점수 표준 편차 나눠서 표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공통 과목은 75%니까 곱하기 0.75, 선택 과목은 25%니까 곱하기 0.25 해서 두 개를 더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이에요. 아마 좀 제 설명에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어려운 과목을 시험 본 아이한테는 점수를 조금 보정해서 더해주고 쉬운 과목을 선택한 아이는 점수를 좀 상대적으로 빼준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올해 보는 수학과 국어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제 어떤 걸 시험 선택을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기거든요. 고민은 일단 자신이 잘하는 과목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왜냐하면 원점수에서 평균을 뺀 걸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서 편차에 곱해주는 방식인데요. 자신의 점수가 평균보다 낮으면 이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편차를 곱해준 점수 자체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게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평균보다 좀 더 잘 볼 수 있는 과목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런 것을 떠나서 75%가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은 조금 불리할 수도 있는 이런 구조가 이제 수학의 구조이다. 그래서 이제 수학 과목에 등급 산출된 걸 보면 지금 3월, 4월 모의고사를 봤잖아요. 아무래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니까 문과 학생들의 선택한 문과 학생들의 상위 등급이 적다는 거죠. 1등급이 4%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 1등급의 거의 90%가 지금 이과 학생에서 나오고 있는 구조다. 그래서 이제 문과 학생들이 뭐 정시에서 문과 학생들끼리 서로 경쟁을 할 때는 자신의 표준 점수 100분위 점수를 가지고 가니까 큰 문제가 없을 텐데요. 수시에서 최저 등급을 볼 때는 등급 민원이 적기 때문에 수학으로 등급 맞추는 게 조금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올해. 그것이 올해의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인하대처럼 이렇게 기하나 미적을 필선택한 대학들은 괜찮은데 필선택하지 않고 그냥 아무거나 봐도 괜찮다라고 했던 대학들이 이 미적이나 기하를 본 학생들한테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럼 수학의 점수 자체가 지금 가산점을 받고 나왔는데 거기에 또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은 아마 미적 기하를 보지 않고 확률과 통계를 보고 가기에는 올해 입시에서는 상당히 불리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었고요. 영어 같은 경우나 한국사는 이제 절대평가 과목이니까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작년도 건데요. 작년도 1등급 그러니까 90점 이상이 12.66%, 2등급 80점 29.14%였거든요. 작년에는 코로나였어요. 코로나여서 평가원이 굉장히 그 압박을 느꼈습니다. 재학생들의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관계로 쉽게 냈다고 보시면 돼요. 영어를 보시면 1등급이 12.66 이거 너무 쉬워요. 그래서 올해는 이거보다는 좀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1등급 한 77.5% 정도, 2등급 25% 정도 선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3등급은 한 45% 선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 5, 6은 똑같아요. 사실은. 그건 뭐 큰 의미가 없고 1, 2, 3 부분이 작년보다는 인원이 준다.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쉬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를 봤더니 좀 너무 어렵게 냈더라고요. 3월 모의고사는 1등급이 거의 6%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런 수준으로 시험을 냈더라, 모의고사가. 이것은 올해 수능이 작년보다 영어에 한해서는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한국사는 그닥 어려운 시험은 아니거든요. 그닥 어려운 시험은 아니고 대부분의 대학이 이제 문과는 3등급, 이과는 4등급 정도에서 만점을 주기 때문에 뭐 그닥 어려운 건 아니다. 근데 이것도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거 막 포기해갖고 5점, 10점 나오는 애들은 곤란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능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탐구 영역의 응시 인원입니다. 이거 작년에 응시 인원을 봤더니 생활과 윤리가 12만 9천, 사회문화가 12만 4천. 요 과목을 아이들이 많이 선택하는구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탐구 영역을 선택하는 걸 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2학년 때 배우는 걸 가지고 그냥 계속 공부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을 수능 선택 과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내신 관리와 수능 관리를 같이 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하는 과목을 그냥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연계에서 작년에 큰 변화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보시면 생명과학이 11만 7천으로 수능에서 가장 많은 응시 인원들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재작년까지는 지구과학이 많았어요. 지구과학이 많았는데 지구과학이 한 14만 넘어갔는데 작년에 좀 줄면서 역전됐거든요. 그래서 역전된 이유는 작년 학생들이 2015 교육과정의 첫 세대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2015에서는 선택형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생각하다 보니 아마 생명과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생명과학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지구과학보다. 이런 순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 민원을 좀 찾아봤더니요. 올해 2022에서 수시 모집이 약 75.7%, 정시가 23.3%의 비율로 올해는 가고 있다. 근데 내년을 봤더니 내년에 수시 모집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지금 여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내년에 늘어난다. 수시 78, 정시 22로 늘어납니다. 늘어나고요. 인원도, 모집 인원도 늘어나요, 지금. 모집 인원 보세요. 올해가 34만 6천, 이건 4년제 대학입니다. 근데 내년에 34만 9천, 올해보다 얼마나 늘죠? 약 2,500명 정도 늘어나죠. 왜 모집 인원이 늘어나냐면 재작년에 뽑지 못한 인원이에요. 대학이 뽑지 못한 인원을 올해 인원으로 넘겼기 때문에 늘어나고요. 그러면 지금 1학년 2024는 어떻게 될까요? 2024도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2021에서 뽑지 못한 인원이 많아요. 뽑지 못한 인원 때문에 좀 늘어나고 있다.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모집 인원은 좀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올해 3학년이 수시 모집의 비율이 최근 연도에서 가장 적은 해다. 수시 모집이 계속 증가하다가 올해 고3 2022에서 75.7로 줄었거든요. 줄은 상태인데 내년에는 78로 확 늘어나는 거 보니까 올해가 가장 좀 적은 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도 올해 많이 줄었어요. 작년보다 8만 6천에서 7만 9천으로 거의 한 6천 이상은 줄었는데 내년에는 8만 천으로 다시 확 늘어나잖아요. 이런 비율들. 그래서 올해 고3이 학종도 좀 줄고 수시도 적고 이런 상황이 돼서 수시에서 또 학종이나 뭐 이런 걸로 합격하기에 좀 가장 힘든 해가 올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줄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긴 해요. 우리는 이제 내년에 더 수시가 줄고 정시가 늘어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년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는 점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대학의 모집 인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거죠.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 있는 대학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42.9%죠. 저쪽 걸 보시면 돼요. 정시 모집이 24.3%, 학생부 종합이 22.9% 정도.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학은 역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가장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꿈이 뭐 전국은 아니잖아요. 그죠? 전국은 아니고 우리는 주요 대학을 가고 싶다. 주요 15개 정도 대학을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15개 대학을 봤더니 올해 정시 모집 인원이 39.1%, 학종이 35.4%예요. 학종이 지금 많이 줄은 거죠. 줄었는데도 물론 많습니다. 수시에서는 35.4니까 수시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전형은 학생부 종합이고요. 그리고 정시 모집이죠. 39.1%. 그래서 전국적인 모집 인원을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많지만 주요 우리가 가고 싶은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을 보면 정시 모집이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입시 전략을 세우실 때 수시는 당연히 학생부 종합 준비하셔야 되지만 수능을 포기하고 가면 안 되겠다. 수능 인원이 39.1로 많이 늘어났다.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인원이죠. 전국적인 모집 인원을 보면 역시 학생부 교과가 많죠. 44.2% 많습니다. 많고. 정시는 22조 좀 줄어들고 학종도 조금 커집니다. 올해부터. 근데 서울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입니다. 15개 대학을 봤더니 정시 모집이 41% 이제 확 늘어났죠. 39에서 2%가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학종은 33.7%로 학종도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라서 지금 올해 고3도 그렇고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고2도 그렇고 주요 대학에서 정시 모집 인원이 40%를 넘고 있다. 그렇다면 수능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수시에서는 역시 대세가 학생부 종합이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럼 목표 대학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3학년 학생들은 이제 앞으로 한 4개월 후에 원서를 쓰게 될 텐데요. 대학을 어떻게 정할까? 수시 모집에서 목표 대학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모의고사 성적이다 이런 얘기죠. 모의고사 성적이다.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죠.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해서 내신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좋다면 잘 나온다면 수시에서는 상향 지원을 하면서 정시까지 간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수시에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일 거고 내신하고 모의고사가 비슷하면 수시는 적정 상향 쓰면서 수능 준비하는 거예요. 적정 상향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내신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높으면 수시보다는 정시지향적인 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런 학생들은 수시에서는 상향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상향 지원하고 그리고 정시까지 간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 모의고사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내신은 좋은데 모의고사가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아주 낮은 애들. 내신은 1, 2등급인데 모의고사 보면 막 4등급 나와. 이런 애들은 빨리 수시에 붙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붙어야 되는데 수시 6장을 쓸 때 적어도 2장 정도는 하향 안정을 쓰고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내신과 모의고사를 비교하면서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내가 어떤 형인가. 또 모의고사 성적은 3월, 4월, 5월로 가면서 내가 지금 향상되고 있는가, 유지하고 있는가, 떨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까지도 보셔야 돼요. 보시면서 모의고사 성적이 향상되고 있는 아이라면 약간 상향 지원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모의고사 성적이 정체되어 있거나 떨어진다면, 모의고사가 떨어진다면 수시에서는 하향 안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략은 내신과 모의고사의 향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모의고사가 된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전형이죠. 교과전형 모집 인원 가장 많지요. 전국적으로 올해 22를 보면 약 42.9%, 내년에는 44.2%로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이다. 근데 교과전형의 중요한 것은 내신 성적이죠. 대학별로 내신 성적의 반영 방법이 다릅니다. 대부분은 인문계는 국영수 4, 인하대 기준으로 하면 국영수 4죠. 자연계는 국영수 가. 그렇죠? 그런데 대학에 따라서는 국영수 사과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또 전과목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있고 올해 뜨거운 감자는 진로 선택 과목이죠.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 부분을 올해는 꼭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고요. 내신 성적을 갖고 우리가 얘기하면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은 거의 1등급 대죠. 1점대의 대학이다. 서울 중위권 대학이나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이 거의 2등급 대에 형성되어 있고요. 3등급 그러면 이제 수도권 대학, 경기 외곽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쪽이 거의 3등급. 4등급 그러면 충청권 내려갑니다. 이제 5등급 그러면 한 대전 정도 내려가고요. 이런 상황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잘 보시면서 세우셔야 되고요.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모의고사 특히 6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고 세우셔야 된다. 자,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기준이 있지요.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학이 서울의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인데요. 최저가 없지요. 내신만 갖고 뽑습니다. 그러면 내신의 합격선은 무지 높겠죠. 이런 경우에 거의 1에 가깝겠죠. 1.2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반영하느냐예요. 어떻게 반영하느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부분 교과 100이죠. 100이고 대부분 뭐예요? 수능 최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 대폭 늘어난 게 교과 전형인데 대부분 수능 최저를 설정해 놨더라. 그래서 교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일단 수능을 같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없다면 최저가 없는 대학에 원서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합격 가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대부분 내신이고요. 성균관 대학처럼 정성 20 진로 선택 과목을 정성 평가하는 그런 대학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 교과 100인데 여기 이제 출결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출결의 경우는 이제 무단 미인정이죠. 미인정 지각 결석 조퇴 결과는 감점 요인이 되고요. 질병으로 인한 미인정이 아니면 그것은 뭐 괜찮다, 결석이 있어 괜찮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이번에는 이제 내신 그 교과를 100으로 반영하는데 어떤 과목을 반영하느냐잖아요. 어떤 과목을 반영하느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인문계는 국영수사, 자연계는 국영수 과이고요. 대학에 따라서는 뭐 국영수 사과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고려대나 서울시립대처럼 전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전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은 등급이 나오는 모든 과목을 다 반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과목 잘 보셔야 되고요. 또 진로선택 과목은 올해 한 3과목 정도 반영하는 대학이 여러 대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봤고요. 학년별 반영 비율은 거의 다 없어졌어요. 거의 다 없어졌어요. 인하대 같은 경우도 20, 40, 40이었는데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인하대, 고대, 건대, 244 방식을 아예 풀어버린 거죠. 왜 없앴을까? 그것은 2015 교육과정이 성격이 그래서 그래요. 2025는 선택형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이가 1학년에 선택하는 학교도 있고 2학년에 배우는 학교도 있는데 학년별로 퍼센트를 넣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대학이 없어졌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성신여대나 또 아주대처럼 아직도 가져가는 그런 대학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과목을 반영하고 몇 과목을 반영하지도 상당히 중요해요. 일부 과목을 반영하면 내신 성적이 올라갑니다. 일부가 그런 부분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인데요.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할까요? 이제 올해의 포인트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작년에 합격선을 가지고 와서 원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는 진로 선택 과목이 없었던 거고 올해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까? 성취도를 단순환산하는 대학들, 경희대나 뭐 상명대, 서울과학지대, 숙명대, 숭실대 이런 대학들은 A는 1등급, 뭐 B는 2 또는 3등급, C는 뭐 몇 등급 이런 1, 2, 3을 주는 대학도 있고요. A, B, C를 1, 3, 5로 주는 대학도 있고 또 연세대처럼 A는 뭐 100점, B는 90점, C는 80점 이렇게 점수를 주는 대학도 있고 그런 식의 점수 방식이고요. 고대나 서강대 같은 대학은 이건 좀 나쁜 대학이에요. 사실은요. 성취도 비율을 갖고 준다 그랬거든요. A가 몇 프로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A가 한 10%일 때 1등급이 되고요. A가 뭐 90%이라면 2등급이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는 학교가 이것은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대학이 좀 뭔가 착각하고 만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또한 원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이런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 보면 일단 진로 선택 과목도 A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A라도 원점수가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인하대를 봤더니 인하대는 올해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반영하지 않고요. 내년에는 반영을 합니다. 내년에 지금 2학년 학생들은 내년에 인하대가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4등급을 반영할 거예요. 1, 2, 4 이렇게 반영을 하거든요. 인하대가 반영을 하는데 그래서 올해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 처음이라서 아마 반영하지 않는 학교들이 여기 보는 대로 좀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2학년 학생들은 내년에는 많은 대학들이 진로 선택 과목도 교과 전형에 반영을 지금 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학년 때부터 진로 선택을 배우는 학생들이라면 A를 받아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하고요. 또 A라도 높은 점수, 원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성적 반영 방법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올해는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면서 원서를 써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잖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 작년보다 올해 많이 줄었죠. 올해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많이 뽑습니다. 줄었지만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년에는 늘어납니다. 지금 올해보다는 좀 늘어나죠. 이런 구조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라고 하는 서류를 가지고 뽑고 있고 또 자기소개서를 대학이 활용하고 있고 또 면접을 보는 그런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를 보면 작년보다는 약 1.9%가 줄었고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으로 가는 그런 방식이 가장 학생부 종합전형의 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학생을 뽑을까요?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뽑겠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진로 탐색에 열심히 이제 이 진로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다른 전형은 진로가 필요 없죠. 교과 전형이나 종합 논술 전형은 진로가 필요 없지만 이 종합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만큼은 진로를 정해놓고 진로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이 대학에서도 충실할 거다라는 가정으로 뽑는 전형이다.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내신은 국영수 4 이렇게 일률적으로 반영을 한다면 학생부 종합에서는 지원 모집 단위와 관계 있는 과목에 가중치를 주는 그런 방식이겠죠. 자연계 쪽으로 간다면 아무래도 수학, 과학을 잘하는 학생이 유리할 것이고요. 또 경영학과로 간다 그러면 수학이나 뭐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유리할 것이고요. 그래서 지원 모집 단위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대부분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 대학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전형이고요. 진로에 대한 관심과 열정, 또 교내 활동을 통한 어떤 인성과 리더십, 협동심 이런 것들을 발휘하는 그런 학생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사회학과를 가야 되는데 어떤 활동을 해야 돼요? 선생님 저는 행정학과를 가고 싶은데 뭘 해야 되죠?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요. 학과 인재상이라는 거 하는 거거든요. 이 학과 인재상은 본인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 학과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저도 이제 거기서 따오는 겁니다. 인하대도 들어가면 있습니다. 인하대에 들어가시면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책자에 학과별 핵심 이런 역량이 나와 있고요. 또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우리 학과는 이런 학생을 원해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예요. 사회학과를 가고 싶다. 사회학과는 사회 현상에 대한 객관적 관찰력을 갖고 창의적, 도전적 문제 제기가 가능한 학생을 뽑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교과세 특이나 종합의견이나 아니면 뭐 동아리 안에 사회 현상에 관심이 있고 관찰력을 가지고 창의적, 도전적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으면 괜찮겠죠. 그렇죠? 동아리 활동, 팀 프로젝트, 토론과 실습들 통한 학습 등의 적극적인 학생을 뽑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학과 볼게요. 정부의 역할 및 기능에 관심이 많고 국가 운영에 관한 꿈이 있는 학생 그랬어요. 공익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공문제에 관심이 많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학생. 그러면 이 교과세 특이나 동아리나 종합의견에 공익과 공공성을 추구하고 공공문제에 관심이 많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대학은 뭐 그 학생을 뽑고 싶겠죠. 서류평가에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영학과 보세요. 수리분석력, 정보활용 능력,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 그럼 뭐죠? 수학 잘하고 정보활용 능력이 있고 영어 잘하면 뽑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학과 인재상을 보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연계 쪽이에요. 기계공학. 기계 및 정보과학에 흥미 높고 창의적 사고력 있는 학생. 높은 윤리의식과 원활한 대인관계 유지하고 수학과학, 외국어 역량 높은 학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공학은 어떤 애를 뽑고 싶냐면 수학, 과학 잘하고 영어 잘하는 애 뽑고 싶다. 높은 윤리의식과 원활한 대인관계 그랬어요. 대인관계 좋은 애 뽑고 싶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학업 역량에서는 수학과 외국어 능력을 갖춰야 되고 동아리나 또 창체활동을 통해서 대인관계, 윤리의식 이런 게 있다면 대학은 뽑고 싶은 학생이 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학공학이요. 창의적이고 분석적 사고력을 겸비한 학생을 뽑는다.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협동하는 능력과 다양한 의견들을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학생을 뽑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동아리 세특이나 교과 세특에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애가 협동하는 능력이 있다라든지 다양한 의견을 통합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학과의 인재상이 학생이 고등학교 때 활동을 하는 활동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로 활동을 통해서 자기 진로 적성을 정했다면 자신이 지원하려는 대학 학과에 들어가서 인재상을 보시면 돼요. 우리 학과는 이런 학생을 원해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읽어보시고 그런 활동에 대한 준비를 한다면 합격 가능성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학년 학생이라면 지금쯤 이제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셔서 자신의 생활기록부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시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남은 기간 동안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인데요. 동아리 활동 꼭 이 동아리를 하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상경계열 가려면 경제 동아리 꼭 해야 돼 이런 건 아니고요. 주로 학생들이 이제 이런 동아리를 통하여 자신의 역량을 표현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더라라는 거고 또 과거에는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가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하는 교육과정에서 하는 그 동아리의 글자 수가 있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그 동아리 가입하지 못한 아이들은 또 자기들끼리 또 동아리를 가입해서 또 이렇게 준비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 글자 수예요. 글자 수가 교육과정상에 있는 동아리 글자 수 지금 500자거든요.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그것이 동아리 세특에 좀 기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동아리 부분 그런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무슨 뭐 동아리나 이런 쪽을 해서는 생기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동아리였고요. 자, 모집 전형을 보면 대부분의 대학이 서류 플러스 면접으로 뽑죠. 서류 플러스 면접으로 대부분 뽑고 수능 최저도 뭐 대부분 없는데 일부 대학이 있죠.
경희대 같은 경우가 올해 수능 체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희대 네오르네상스는 올해 지원하실 분들은 작년에 수능 체제 없었는데 올해 수능 체제 걸었어요. 대학이 조금 올해 자신감을 잃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올해는 수능 체제를 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내년에는 또 수능 체제가 없어집니다, 경희대가. 그래서 올해만 조금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그거 잘 보시고 준비하시면 되고요.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전형이 다 있죠.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 있고요. 그다음에 서류백 전형도 있죠. 서류백 전형도 있고 해서 두 가지 전형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 플러스 면접은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으로 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1단계 배수에 일단 들어야 되잖아요. 또 내신의 활동을 잘 보면서 확인을 하시고 서류 그냥 100 전형은 면접이 없는 전형이잖아요. 없지 그냥 서류만 갖고 뽑기 때문에 내신이나 활동이 좀 우수하면 그냥 서류 100 전형을 쓰시는 것도 괜찮고요. 내신이나 활동이 조금 뭐 부족하다 그런데 내가 한 3배수 정도엔 들 수 있다 그러면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으로 가서 1단계 통과한 다음에 2단계 면접으로 승부를 보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것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생활기록부죠. 학교생활기록부에 모든 자료가 넘어간다. 다만 올해 달라진 점은 수상 경력이 학기당 하나만 제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학년 학생이라면 3학년 1학기까지 5개의 상이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과 세특이나 동아리 활동 등은 3학년 1학기까지의 자료가 넘어가고요. 학생부 작성 기준일 8월 31일이죠. 8월 31일이 작성 기준일입니다. 요 8월 31일이 되면 학교에서 가정으로 이제 가정통신문이 나갑니다. 뭐가 나가냐면 수상에 대한 가정통신문이 나가요. 그래서 수상이 학기당 하나니까 학생부로 선택하라 그럴 거예요, 아마. 그때 학생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에 상이 하나밖에 없는 애는 그냥 한 개씩만 선택을 해서 보내야 되지만 상이 여러 개 있는 애는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선택하는 기준이 8월 30일이래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남은 기간까지 수상을 잘 확보해 놓으시고 그때 이제 가정통신문 나갑니다. 집으로 나가서 상을 선택하세요. 그때 이제 상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떤 상을 선택해야 될까요? 대학이 학생부 종합정에서 뽑는 요소가 조금씩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4가지 요소로 뽑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을 선택할 때도 그런 4가지 요소를 잘 살펴보시고 학업 역량에 관한 거, 전공 적합성에 관한 거, 인성에 관한 거, 뭐 발전 가능성에 관한 거 이런 식으로 좀 선택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때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 선택한 상은 이제 입시가 끝날 때까지 그 상만 가는 거예요, 대학으로. 그때 학교생활기록부가 가공이 됩니다. 그 부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올해 크게 달라진 거 보시면 되죠. 자율동아리 이제 작년부터 달라졌는데 자율동아리가 연간 1개인데 30자죠. 30자로 달라졌다라는 상황이고 올해까지는 그래도 뭐 가죠. 지금 고3 거예요. 고2까지도 뭐 비슷하게 가긴 합니다만은 많은 것이 없어졌고 2024 지금 고1이 되면 이제 더 많이 없어지죠. 고1이 되면 남아있는 게 교과세특, 종합의견, 창체 일부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2024가 되면 더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고2, 고3보다 고1 학생들은 생기부가 많은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없어질 때는 남아있는 게 더 중요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많은 게 없어지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요. 교과세특, 창체 일부, 종합의견, 7결 이 정도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내신이나 남아있는 비교과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가 줄었다라는 거 이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죠. 올해 자기소개서 1번이 작년에 보면 1, 2번이 합쳐진 거죠, 지금. 합쳐지면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가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적어라. 1500자예요. 그러면 1번에서 학습 경험 하나, 교내 활동 하나 해서 2가지 정도를 1500자니까 한 750자 내외로 적는 것이 어떨까. 여기서 이제 학습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예요. 본인에게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지원학과 관련된 그러한 학습 경험이 되겠죠. 지원학과 관련된 교내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지원학과 관련 내용으로 좀 적어달라라는 것이고요. 2번은 인성인데 이 자소서를 쓰는 걸 보면 학생들은 자신이 했던 활동이나 뭐 이런 것만 나열하는 애들이 있어요. 나 이런 활동했고 이 활동했고 이 활동했고 이 활동했어요. 그러면 대학이 그걸 읽어보면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활동을 했다는 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활동을 통하여 나의 역량이 어떻게 됐어요. 역량을 좀 적어주세요. 내가 이런 공부를 했는데 이런 공부를 통하여 그 분야에 대한 나의 역량이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상승이 됐는지 이렇게 역량을 좀 표현해 주시는 것이 자기소개서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율문항 넘어가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고 학교생활 그룹을 통해서 자신이
지원 모집단이 관련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가끔 이제 3학년 때 와서 선생님 제가 뭐 경영 경제 쪽으로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그 학과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과를 바꿀래요. 뭐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이 뭐 학과를 바꾸는 건 문제가 없는데요. 생활기록부를 보셔야 되는 거죠. 학교 생활기록부에 바꾸려고 하는 학과에 대한 기록이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활동이. 없는데 바꾸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한 내용을 보시고 전공 적합성 관련해서 좀 지원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교육과정이나 진로진화 프로그램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기소개서도 좀 미리미리 좀 작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은 인문은 언어 논술, 자연은 수리과학 논술로 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논술 전형을 보면 올해 크게 달라진 게 가천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수원대 세 개 대학이 적성 전형을 폐지하면서 논술 전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가천대 같은 케이스예요. 무려 900명이나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논술로 던졌어요, 이 대학이. 그런데 논술을 해본 적이 없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대학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쉽게 내겠다. 이렇게 갑니다. 얼마나 쉬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안 봤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모의 논술이 시작됩니다. 모의 논술이 시작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그닥 그렇게 좋지 않고 학교에서는 활동도 많이 없는 그런 학생이라면 이 모의 논술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모의 논술 보고 그 모의 논술에 내가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된다면 도전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올해 신설되는 이런 가천대, 수원대 등이 그닥 어려울 것 같지는 않는 생각이 든다라는 부분이고요. 논술고사 실시대학 보시면 서울에 20개, 경기, 인천 11개 대학이죠. 빨간색은 수능 최저 없는 대학입니다. 인하대학교 수능 최저가 없지요. 수능 최저 없는 논술 전형이고요. 인하대 논술은 인하대 홈피에 들어가면 논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안내책자를 꼭 보시고 그다음에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준비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처음 시작되는 이 가천대가 지금 수능 최저를 걸었습니다. 하나 3등급 걸었는데 왜 걸었을까요? 자신이 없으니까 거는 거예요, 이런 대학들이요. 올해 처음 하니까 거는 거겠죠.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능 최저 보셔야 되고 고려대 세종 캠퍼스도 수능 최저 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처음 하는 대학들이 수능 최저 거는 것은 논술에 대한 자신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일단 준비하셔야 되고 논술에 모의 논술 보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논술 경쟁률 상당히 높죠. 가장 높은 대학이 어디냐면 인하대학교 의예과예요. 경쟁률 487.8대 1이에요. 10명 뽑는데 4,870명 온 거죠. 그래서 학과 경쟁률로는 가장 높은 경쟁률이었고요. 인하대 전체의 논술 경쟁률은 42.47대 1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쟁률이고요. 그래서 논술은 일단 제주문이 쉬워졌고 교과서와 EBS 교재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중요한 건 모의 논술이죠. 모의 논술은 그해 논술의 방향을 대학이 제시한 거죠. 대학이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모의 논술 꼭 보시고 대학이 올해 이렇게 문제를 낼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의 논술을 좀 풀어보시고 내가 준비가 가능하면 뭐 준비하셔서 도전하시면 되고요. 모의 논술을 풀었는데 도저히 뭐가 뭔지 모르겠다면 빨리 손 빼셔야 되죠. 그것이 논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시는 그냥 수능이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으로 뽑다, 가군, 나군, 다군이 있다라는 정도이죠. 그래서 수능 반영 영역이나 반영 비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수능을 보고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보시면서 준비를 하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하나만 안내해 드릴게요. 보통 이제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내 점수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나 요거 궁금하시잖아요.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예요. 다음이나 네이버에 어디가라고 치세요.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에 들어와서 어디가 화면에서 대입 정보 센터를 선택을 하고요. 두 번째 대학별 입시 정보, 세 번째 전형 평가 및 결과 공개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 대학면에 검색창에 알고 싶은 대학을 치세요. 저는 여기 인하대라고 쳐봤어요. 인하대를 쳤더니 3개가 뜹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논술전형. 그 3개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쳤어요. 이게 인하대학교가 발표한 2021학년도 전형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입니다. 여기 보시면 학과가 있고요. 학과 옆에 합격선이 있어요, 지금. 가장 오른쪽에 70% 컷이 있어요. 그렇죠?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대학이 발표한 거죠. 70% 컷. 2.5X인가요? X는 생략한 거예요, 대학이. 뭐가 있는데. 이게 70% 컷입니다. 그럼 실제 컷은 요 밑에 더 있겠죠, 100% 컷은. 그래서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는 70%컷 정도 맞추시면 돼요. 요거 맞추시면서 요 정도 되면 지원할 수 있다. 요것은 대입정 포털 어디가에 들어가면 있고요. 요것을 올리는 것은 대학이 올리는 거예요.
대학 입학처에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 입학처에서 올리는 합격선을 보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내신 성적으로만 갖고 뽑는 전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궁금한 건 거기 몇 등급이 합격되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입종 포털 어디가에 들어가면 대학별로 다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학을 검색해 보시고 그 내신 성적을 좀 보면서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오늘 마지막 화면 같은데요. 상담을 좀 하고 싶다. 그럼 전화 상담은 저희 그 대기업 상담 1600-1615입니다. 그래서 평일은 10시까지, 토요일은 1시까지 상담이 되니까 이 전화를 이용해서 상담을 하시면 되고요. 또 인천교육청에서는 인천교육청 마중물센터가 있습니다. 420-8475거든요. 글로 예약하시면 와서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3학년 학생들 준비하시고 또 1, 2학년 학생들은 아직 좀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입시 잘 준비하셔서 꼭 성공해 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